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이언트의 앤드류입니다. 예, 쫄보기미 양박수입니다. 네, 오늘 세도라의 주제는 지금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멸망 직전 넷플릭스, 최고 전성기를 맞은 테슬라,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좀 핵심 주제로 좀 정해봤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그 금리 인상기에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죠. 이제 은행주, 한미 은행주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황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증가세가 둔화된 게 아니라 아예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이제 장 때 35% 급감을 했고, 테슬라와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강의 실적을 내보이면서 바로 어젯밤 한 10%까지 올라가다가 파월 아저씨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다시 꺾이면서 한 3%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테슬라, 넷플릭스 둘 다 모두 이제 한국인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쫄보기미 선배님 테슬라나 넷플릭스 주식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테슬라는 저도 주주고 사실 앤드류도 주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천슬라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1,008.78달러로 마감 3.23%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에서도 0.21% 추가로 상승하면서 1,011달러, 천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금리 상승한 국면에서도 지금 트레일링 12개월 PER이 205배예요. 근데 어쨌든 포워드 PER은 어쨌든 100배 아래로 이제 내려갈 것으로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금리 인상하면 또 뭐가 떠오르나요? 금리 인상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은행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직접적이니까. 그렇죠. 저도 주식보다는 일단 마이너스 통장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너무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테슬라와 은행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봤고, 일단 저희가 지금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좀 지원이 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되고 있어가지고 의견 이런 거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질문 보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테슬라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테슬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제 지금 역대급 실적 낸 테슬라, 믿을 건 머스크 형님뿐,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해드릴게요. 이제 테슬라가 올해 1분기, 2022년 1분기가 매출이 187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전년 대비 8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인데, 이 EPS가 3.22달러로 월가 전망치였던 2.26달러를 상회했죠. 42%나 상회를 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 사진과 함께 제가 스톡 옵션 얘기를 좀 써놨어요. 이번 실적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28조 원 어치의 스톡 옵션을 또 챙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아무리 이게 잘했다고 하더라도 보너스로 받아봤자 2,800만 원, 2억 8천만 원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는. 28조 스톡 옵션을 이제 챙겨가게 됐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론 머스크 지금 연봉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은 1달러였나요? 10달러였나요? 연봉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연봉 없고요. 보너스도 없어요. 보너스도 없고 연봉 없고 아예 그냥 테슬라에서 돈을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스톡 옵션으로 이제 모든 거를 챙겨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요. 이제 머스크는 2018년에 테슬라랑 이 스톡 옵션에 관련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12개의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하나씩 도장 깨기 할 때마다 너가 이 정도의 스톡 옵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한 개를 채울 때마다 70.01달러에 테슬라 주식을 840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9번에서 11번 목표를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제 20일 종가로 계산을 한 거예요. 977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차익이 230억 달러, 즉 28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가 처음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스톡 옵션 이렇게 가득 챙길 정도로 좋은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요즘 트위터랑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받은 스톡 옵션이 이 트위터 인수에 좀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머스크 형님께서 다 머릿속에 있으신 거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네요. 그렇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모델 S랑 모델 X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모델 X가
테슬라 차 중엔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모델 X 살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테슬라가 한 6천 슬라 정도 되면은 예. 네 모델 X 살 수 있는데 예. 네, 한 4천 슬라만 돼도 좀 부족하죠. 그래도 많이 있게 투자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이거 또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지금 이게 되게 숫자가 많고 영어로 돼 있고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이게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그 손익계산서를 이제 가공을 한 거죠. 이제 Financial Summary 내용하고 이거 밑에는 이제 그 이익과 관련해가지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IR에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찍어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게 제가 테슬라 실적과 관련된 기사들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뭐 다양한 매체에서 기사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되는 뭐 매출 총 이익률이라든가 무슨 뭐 매출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고 그냥 써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투자를 처음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영학적인 이제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 회사에서는 매출 총이익률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매출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이 이제 테슬라 매출의 최고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나중에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윗줄에 나와 있는 이 Automotive Gross Margi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매출 총 이익률. 발음 좋아요. 네, 예. 32.9%. 네. 매출 총 이익률이 뭐냐 하면은 모든 기업들은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그 이익의 비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는 이 자동차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뭐 원재료라든가 아니면 생산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출 원가가 되는데 그런 것을 뺀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서 얼마 정도로 테슬라가 마진을 남겨먹고 있냐 이런 게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실 수 있는 거는 그 영업이익입니다. Operating Margin 이 부분이 영업이익률이고 그 위에 Income from Operations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07%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19.2%로 나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총 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또 왜 그런 걸까요? 뭐 이제 그 매출 총 이익 다음에 영업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뭐 그 비용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겠죠. 예. 네, 그런 것들 이제 상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성 비용도 있고 비현금성 비용도 있는데 지금 테슬라에서 가장 좀 영업이익에 안 좋게 될 만한 요소로 꼽히는 게 바로 이 공장 투자랑 이런 스톡 옵션 같은 것들이거든요. 여기 맨 밑에 이 보시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밑줄을 쳐놓은 거 이게 incurring SBC expense attributable to the 2018 CEO award of 48 million이라고 돼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론 머스크가 4,800만 달러의 스톡 옵션을 가져간 것 이게 비현금성 비용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그쵸, 됐음에도 일회성 비용이죠. 우리는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런 것을 이제 테슬라가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거고 맨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EBITDA 이것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EBITDA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정식적으로 이제 SEC에 보고되는 갭 기준에는 사실 없는 지표인데, 그렇죠. 이제 그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따로 만들어내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DEA가 감가상각을 뜻하는 거고, I 부분이 이제 이자 비용, 이자 뭐 수익 같은 거, 그렇죠. 이자랑 텍스. 네. 예. 그리고 T가 텍스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비현금성 비용을 제외를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나와 있는 EBITDA의 숫자가 이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과 가장 좀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현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EBITDA를 쓰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EBITDA의 마진율이 26.8%라는 것은 테슬라가 지금 현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밑부분을 보시면은 이 수익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 이 차량 인도량이 되게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COGS,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그 차량당 매출 원가가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 그만큼 원가 절감이 놀랍네요. 됐다는 거죠.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 압박이 심하다고 하지만 테슬라의 매출 원가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이 raw material, commodity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원재료비죠. 뭐 니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다양한 그런 이제 뭐 원재료 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좀 이익에는 손해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익률을 전 지금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테슬라가 좀 돈을 까먹는 그런 종류의 기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다 가져오는 그런 기업으로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익률들을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한 27명 정도 되는데 피나콜라다 러버님께서 이발하셨다고 쪼르님이 예. 좀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하게 이발하셨습니다. 예, 이발을 네. 제가 했는데 뭐 이게 잘 한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으세요. 네, 지용다노님께서 테슬라에서 트위터 인수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트위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트위터라는 기업 자체가 네. 너무 좀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도 심하고 이래서 뭐 좋게 보지는 않는데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 트위터의 펀더멘털이나 그 기업의 이 현금 창출력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계속되는 공방전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트위터에 들어가는 것은 저라면 개인적으로 좀 도박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런 큰 뭔가 다른 이벤트 플레이를 하시겠다면 그건 좋겠지만 그 이벤트라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최대 주주로 뭐 일론 머스크가 확실하게 지배 주주로 올라서고 만약 이제 테슬라에 의해서 트위터에서도 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CEO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준다면 트위터는 지금 뭐 3배, 4배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배팅을 하기에는 그렇죠. 위험 관리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벤트를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100% 확실하다고 미래를 볼 수 있으면야 예. 뭐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최용민님께서 돈나머니 테슬라 4,000 간다는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네, 돈나머니 테슬라 4,600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2026년에 최대 5,000달러대 후반까지 간다고 예측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돈나머니가 그렇게 예측을 했던 거는 사실 로보택시 사업 때문이에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테슬라가 그 차량 운전석에 페달이 없고 그 휠이 없는 운전대가 없고 없고 예. 그 악셀이 없고 브레이크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4인승 로보택시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업이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됐을 경우에 이 4,000달러, 5,000달러가 가능하다는 그런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되게 좋게는 생각을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규제라든가 뭐 법적 문제라든가 안전성 검토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언젠가는 피나콜라다 러버님 말씀대로 4,000달러 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태맨 예. 네, 저도 태맨입니다. 예. 네. 하여튼 돈나머니가 얘기했던 포인트는 그런 거였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로보택시 사업은 뭐 계속 지켜봐야죠. 예,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테슬라의 이제 성장 시나리오예요. 너무 많이 나온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 실적이 이번에 나온 거를 기점으로 한 번 더 다뤄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과 도요타 두 개의 제가 기업의 로고를 갖다 박아놨는데 이게 테슬라, 애플과 도요타는 너무 서로 좀 안 맞는 기업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회사를 가지고 온 것은 앞으로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으로 인식이 되느냐, 플랫폼 기업으로 인식이 되느냐, 그 미래가 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요. 도요타는 일단 작년 1억 500만 대 차량을 판매하면서 전 세계 최대 규모 이제 자동차 회사입니다. 뭐 일본 기업이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플이 뭐 스마트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스마트폰 제조가 주력 사업은 아니고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애플페이라든가 앱스토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수수료도 빼먹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테슬라가 애플처럼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으로 함으로써 거기에 붙여져 있는 자율주행 뭐 기술이라든가 그쵸. 뭐 자동차 차량용 앱스토어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부가적인 현금 수익이죠. 100% 현금 아닙니까? 수수료는. 그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냐, 아니면은 단순하게 전기차 찍어내는 자동차 공장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느냐, 그 갈림길에 지금 좀 서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애플처럼 된다면 현재 밸류에이션도 너무 정당하고 나중에는 더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높진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추게 되는 거고, 도요타처럼 되게 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밴드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죠.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월가의 어떤 연구원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150로 제시를 했어요. 항상 이름이 그 기억이 안 연구원이 나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유명하신 분인데. 항상 낮게 써내는 걸 유명한데 요즘 그래도 네. 200 정도까지 올리셨을 네. 거예요, 목표 주가를. 네, 아무튼 그런 분도 예. 있고 엄청나게 높게 하는 댄 아이비스 같은 그렇죠. 네, 페라구 연구원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 차이가 바로 이런 그 성장성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냐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핀비즈 기준으로 지금 테슬라를 이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EPS가 향후 5년간 연평균 37.72% 상승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PER은 트레일링 12months 기준으로 204배지만 포워드 PER은 73.66배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속도로 쭉쭉 줄어들면 한 이제 5년 뒤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PER은 더 떨어져 있고 이익 수준은 더 많이 올라가 있겠죠. 네. 예. 언젠가는 뭐 배당도 할 수도 있겠죠. 네, 일론 머스크가 배당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닐 것 같고 그러네요. 대신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예. 아니면은 뭐 R&D에 투자를 예. 다시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네, 테슬라의 성장 시나리오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에서 저는 영업이익률, 매출 총이익률, 이익률이 높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였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 다음으로 넘어가 추가로 주시면. 해주실 말이 없습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태맨입니다, 주시광님께서 네. 네, 애플카는 출시할까요? 출시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애플카를 이게 그렇게까지 빅 이벤트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빅 이벤트겠지만 이게 얼마나 시장을 흔들지 좀 궁금하긴 한 게 지금 애플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을 테슬라가 이미 사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잡겠다는 건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애플이. 네. 이거를 이미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삼성이 애플 스마트폰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듯 애플이 지금 테슬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상황에서 출시를 한다 못한다 이거는 말씀을 뭐 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주시광님, 최영민님, 저도 태맨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저는 뭐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넷플릭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빌 에크먼,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마저도 4억 달러 가량의 손절을 했다. 이 뉴스가 있습니다. 손절 규모가 크네요. 손절 규모가 저희 일반 개미들은 꿈도 못 꿀 그런 사이즈라서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4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22일이라서 21일 종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4월 2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에만 226.19달러, 하루에만 35.12% 빠졌고요. 애프터 아워 이제 애프터장에서는 222.9로 추가적으로 소폭 더 하락하는 모습 보이는데 사실 이게 22년도 1분기 실적 발표로 인한 이제 실적 쇼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데자뷰 느껴지지 않나요? 뭐 이제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4월 20일은 하루에만 시총이 67조 원이나 증발하면서 최악의 날을 맞았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올해 1월에도 작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무려 508달러에서 405달러로 이제 실적 발표가 애프터장에 장 마감 후에 하는 넷플릭스의 특성상 장 끝난 다음에 애프터장에서 이렇게 20% 하루 만에 빼버렸고요. 저도 예. 이거 기억나네요. 예. 그때 코로나 끝났다 앞으로 뭐 가입자 수 증가세 둔화 이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때 네. 가입자 수 둔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빠졌는데 이때도 많은 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 지금 4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죠. 이 MDD가 이제 67
6.3%에 달하는 엄청난 지금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치 베이스로 보면 과거 2012년도에도 한번 넷플릭스는 이런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가 부족하면서 이 과연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뭐 자리 잡힐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또 이제 빠른 이때 또 비즈니스 모델을 또 DVD에서 한참 전환을 많이 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스트리밍 모델이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던 시절에 이런 낙폭을 많이 보였었고요. 최근에 보인 낙폭은 거꾸로 기존의 이제 빅테크 소위 팽 주식 중에서 BMR 비즈니스 모델을 유일하게 되게 단순한 모델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구독, 그렇죠. 네. 광고도 없고요. 그냥 구독 베이스입니다. 그냥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제 구독할 사람은 다 한 것 같은데 구독자가 늘지 않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다른 BM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유의미한 뭔가 대비즈니스 전환은 없었고 다만 없었죠. 광고라든지 뭐 구독을 이제 추가 구독을 했을 때 약간의 뭐 비용을 더 구독료를 받는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비밀이 사실 없어요. 검증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망한 것 같습니다. 광고를 사실 태우기 시작하면 광고 매출이 나오겠지만 애초에 넷플릭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광고 없이 보고 뭐 이런 그쵸. 건데 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TV랑 다를 것도 없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그럼요. 달고나 막 저기 어디 떡볶이집 달고나 협찬 받아서 막 이정재가 열심히 이거 하다가 이 떡볶이집 달고나 훨씬 더 잘 깨지는군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선행 지표로 유튜브의 그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도 사실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구독 수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프리미엄을 환산해서 역산해서 넷플릭스에 적용을 한다면 과연 이 넷플릭스의 새로운 BM으로 제기되는 이 광고 모델이 과연 차후에 가입자의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실제 넷플릭스의 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미리 참고할 수 있는 프록시 대리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세한 뭐 산업 분석은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를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라딘 필립님께서는 이제 디즈니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그리고 림님께서는 애플 TV 플러스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애플 TV 요즘 파친코가 엄청 또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애플 TV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파친코에 끌려서 애플 TV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애플 TV도 아직 오리지널 컨텐츠가 충분치 않아가지고 애플 TV에서 파친코 보고 나면 다른 걸 많이 볼 게 없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또 애플이 그렇게 오리지널 컨텐츠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또 애플에 있어서는 비용 요소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건재한데 넷플릭스는 이렇게 하향세를 타는 이유는 유튜브는 그냥 유저가 제작비를 알아서. 저희 같은 유저들이 전담하는 거죠. 제작비를 감당하는 구조인 반에 넷플릭스는 다 오리지널 콘텐츠로 IP까지 확보해서 그 IP로 이제 뭔가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또 2차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매출을 또 잡히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 IP 사업을 어느 정도 확장할 것인가 좀 관전 포인트고요. 애플 TV가 넷플릭스의 길을 따라간다면 밸류에이션상 사실 매력적이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테마파크 사업인 저도 테마파크의 리오프닝 수혜주를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같은 모멘텀에서는 좀 더 리오프닝 쪽으로 이 디즈니 왜냐면 디즈니도 계속 너무 빠지고 있긴 한데 맞아요. 테마파크가 열고 그 테마파크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는 이제 올해 1Q 실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뭔가 좀 반전의 기미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이것도 배팅을 해야 되는 거죠. 지켜봐야 하는 실적 어닝 발표 때 이제 테마파크가 막 갑자기 몇 배씩 막 뛴다. 그러면은- 폭발적으로 뛴다.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별거 없다 이러면은 뭐 그렇죠. 떨어지는 거고. 네, 머스크 형 따따따따따님 모든 OTT 가입할 수도 없고 불편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인들이나 친구, 친척끼리 나눠서 하시는 경우가 많죠. 내가 넷플릭스 하면은 뭐 이제 가족이나 친척은 애플 TV를 구독해서 공유해주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넷플릭스의 주가 폭락의 원인은 사상 처음으로 구독자가 순감한 게 급락의 원인인데 컨퍼런스 콜 주주 레터를 주주 서원을 보시면 원래 당초 시장의 기대치는 250만 명의 순증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0만 명이나 줄어버렸어요. 물론 넷플릭스에서는 이거 다 러시아 때문이야 이러면서 러시아에서 70만 명의 가입자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고 네트로는 50만 명 늘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들었고요. paid net additions were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중간에 뭐 dwindling down of all Russian paid memberships resulted in a
0.7 million minus impact on paid net ads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더 충격이었던 거는 2분기 이제 밑에 줄에 제가 표시해 드렸는데 for quarter 2 2022년에 we forecast paid net additions of minus 2 mill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시장이 예상하던 그래도 150만 명 정도는 순증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무려 마이너스 200만 명으로 얘기하면서 더 주가에 충격을 줬죠. 200만 명, 야 이건 정말 예. 심각하네요. 1분기에 20만 명 줄었는데 그 10배 인원인 200만 명이 이제 구독 해지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EQ를 더 암울하게 보는 또 그 향후의 성장 전망까지도 다 밸류에이션을 빼버리는 그 PER 높은 주식이거든요. 넷플릭스도. 예. 이거 빼버리니까 충격을 맞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죠. 이제 지역별로 이걸 쪼개보면 이것도 실제로 실적 발표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페이드 넷 에디션스가 이제 얼마나 늘어났냐가 이제 중요한데 북미랑 남미, 아태, 남미 그러니까 UCAN이 이제 북미 지역이고요. EMA가 유럽이랑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라탐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라탐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고요. APEC이 이제 아태 지역, 아시아 포함한 그쪽인데요. 일단 지역별로 보시면 아태 지역만 100만 명 정도 가입자가 늘었고 나머지 지역에서 전부 빼버렸어요. 가입자가.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근데 실제 이게 넷플릭스가 아시면 지역별로 요금제 가격이 좀 달라요. 다르죠. 예. 아태 지역은 이제 그 가입자 확장을 위해서 좀 더 저가 정책이나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에 기존의 북미나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선진국 지역에서는 좀 구독료를 한국보다도 비싸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막상 돈이 되는 지역에서 구독자가 줄면서 이런 또 충격을 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보시면은 average revenue per membership이라고 돼 있죠. 이게 계정당 평균적으로 창출되는 매출을 뜻하는 건데 이 맨 위에 보시면 북미 지역은 14.91달러지만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9.21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돈이 되는 것은 북미 지역이고 매출 비중도 가만 보시면은 아태 지역은 이게 100만 달러 단위인 것 같은데 9억 1,700만 달러고 북미는 지금 33억 5천만 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넷플릭스가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돈을 버는 거는 북미 지역이 제일 큰데 그 북미 지역에서 줄었다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뭐 순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세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게 뭐 구독자 계정당 매출이거든요. 이게 북미랑 유럽에서 돈 버는데 거기 돈 버는 데에서 짭짤한 데에서 빠져나가니까 이런 또 쇼크를 먹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빌 에크먼 얘기도 해야죠. 빌 에크먼 저가 매수 노리면서 원래 1월에 작년 4Q 실적 발표할 때 한번 들어갔다가 최근에 퍼싱스퀘어 주주 선언을 통해서 이제 넷플릭스 전량 손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손절 규모만 이제 손실 규모만 한 4억 불 정도로 추산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빌 에크먼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넷플릭스 비즈니스 자체는 되게 근본적으로 단순한 이해하기 쉽고요. 또 최근에 몇 가지 이제 사건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잘 나갔잖아요, 사실. 예, 오징어 게임 좋았는데 자신감을 잃었다. 이 회사가 미래의 전망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이 능력을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다. 그래서 약간 우울한 또 빼는 이제 모습을 이제 멘트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주에 좀 특별 방송이 하나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세도라이나 다음 주 금요일은 뭐 휴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정이 된다면 커뮤니티를 통해 이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오늘 한 40분 정도 방송을 해봤는데 즐거우셨나요? 예. 뭐 일단은 요즘 시장 너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정말 엄선된 뭔가 이제 노이즈는 거르고 정말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세우신 다음에 나름의 밸류에이션이든 투자 판단이든 자본 관리든 기준을 잡아서 투자에 나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오르고 있고 금리가 오르면 사실 금리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파생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자율의 방향에 배팅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지만 뭐 저희 역시 뭐 그렇게 선물이나 옵션 이런 건 너무 또 다루기 위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또 주식 얘기만 알주식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자이언트 앤드류였고요. 쫄보개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